네, 3월의 첫 주말 연불리의 비밀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는 봄날이 좀 더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참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이슈와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일단 각각 좀 이번 주는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4주 만에 빠졌고 코스닥은 3주 만에 하락세로 일단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모멘텀이 좀 소진된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이제 엔비디아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나버렸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여전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 기업의 주가가 좀 못 오르다 보니까 증시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밸류 프로그램도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날 발표가 됐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거에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도 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로는 마이크론이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죠. 여기서 좀 하이닉스나 삼성이 좀 밀려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차세대 버전 먼저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강했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거래소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1등 기업인데,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마크 주커버그 이제 메타 CEO가 방한한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좀 최근에 쉬는 가운데 한국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되면서 소강 국면에 좀 진입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뭐 급등락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에는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방산주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번 주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이번 주 초에 표가 되면서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는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밸류 없었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세부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가 워낙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고 주주 환원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좀 방향으로 정부가 좀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취지고,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시장은 좀 그 약간의 강압적인 걸 원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거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된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 같은 이제 인센티브도 좀 이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공개는 안 됐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 1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자율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에 만약에 이제 우수한 기업으로 만약에 정부가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표창도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큰 틀만 발표를 한 상황이고, 2차 세미나를 5월에 한 번 더 한대요. 어떤 계획들을 좀 더 할지 구체안들은 6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6월이 더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정부가 이런 이제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일단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표창장으로 증시를 부양한다는 게 좀 어느 정도 효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제 기준이 이달이 되면 뭐 거래소에서 퇴출한다고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좀 부족한 점들이 좀 보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도 뭐 평가하기에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분들이 좀 일부 실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금융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 하는 기업은 어떡할 거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상 이게 과연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좀 했던 거죠, 첫날은.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좀 실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이 페널티도 좀 없는 것 같고, 당근책도 세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기업들이 과연 이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 의문부호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나오고 나서 한 2, 3일 정도의 주가는 굉장히 좀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그 수요일 날 갑자기 한마디를 해버렸죠. 못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또 반응을 실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분명히 원하는 건 기업의 자율로 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거보다는 정부가 뭔가 강제안을 좀 만들어주기를 좀 확실히 좀 원하는 게 이번 수요일 날 이복훈 금감원장의 발언과 더불어 증시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걸 원하는데 6월에 이제 구체안이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저는 진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이제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정부가 재료들을 남겨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본은 또 밸류 프로그램이 또 2년 뭐 넘게 걸렸었잖아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불씨만 유지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반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좀 뭐가 바뀌었냐면요. 처음엔 맞습니다. 다 실망을 했어요. 시장의 분위기는 처음엔 좀 실망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어차피 시작한 거고 일본도 사실은 작년부터 밸류 프로그램 했지만 그 준비를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꽃을 피운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한다고 사실 꽃 피우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증시가 안 좋았던 이제 좀 소외받았던 배경은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 이거죠.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좀 법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언급을 해주신 대로 상법 개정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가치와 대주주 가치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 좀 그 상법 개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법의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의 지금 충실 의무가 회사의 이익만을 지금 대변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기 주주 이익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사실 몇 년 전부터 원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도 너무 그냥 단기 실망보다는 한번 6월에 나오는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도 보시고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같이 호흡을 맞춰 가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밸류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제 PC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녹화일 기준으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결과를 아실 것 같은데요.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거나 낮게 발표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방향에 따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실 이제 PC 물가 지표랑 그 소비자 물가 이게 두 개로 나눠 있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PC가 맞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또 PC가 다루는 물품도 더 보다 좀 광범위하고 그래서 좀 PC 물가가 좀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 이번에 아마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오를 거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상 정도면은 큰 반응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제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일단 이번 1월달 소비자 물가가 일단 데이터 자체가 높았어요. 보통 이게 높으면 PC에도 좀 높은 확률로 많이 이게 높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뭐 예상에 부합한다면 큰 변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단 시장은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그렇고 주요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되게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상당히 이제 그 주식 투자에도 뭐 일가견도 있고 항상 많은 얘기들을 좀 해주는데 이제 경고 멘트를 좀 많이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아직까진 좋은데 지금 주식이 좀 뜨거운 것 같다. 좀 그런 멘트를 해줬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연착륙을 기대하는데 연착륙이 안 오고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보수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실제로 본인 주식 본인의 그 JP모건 주식을 82만 2천 주를 매각을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2005년도에 취임한 이후로 최초로 좀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좀 밝힌 거고 또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회사죠. 이 회사도 현금을 좀 최근에 많이 확보를 했다. 라고 좀 밝혔고 살만한 주식이 없다라고 좀 또 언급을 해버렸어요. 워런 버핏이. 그래서 눈에 번쩍 뜨이는 성과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톤으로 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일단 주식을 또 현금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 혹시 좀 고점 신호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뉴스 나오고도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 미국 증시가 이들이 팔았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빠지는 건 저는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갑자기 예상치 않게 너무 올라가지고 금리 인하 스케줄이 계속 더 지연되는 거죠. 그럼 한번 쇼크를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기업 실적이 부러져야 됩니다. 성장이. 그래야지 이제 약세장이 되는 건데, 사실 아직은 뭐 그런 징후가 지금 보이진 않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들이 좀 팔았다고 해서 급락장이 된다기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좀 쉬어간다는 개념으로 보는 건 맞는데, 아 이제부터 본격 하락이 시작되겠다, 이렇게 너무 그냥 극단적인 또 비관론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참고 자료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고 이제 중국 그 시장 살펴보면 이번 달 초죠.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목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중국 양회에서 보통 이제 양회가 이틀간 열리잖아요. 4일과 5일 열리는데 5일날 이제 전인대가 좀 중요한데, 그때 이제 아마 그 경제정책 방향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5% 안팎의 성장률 제시했는데 올해 얼마의 성장률을 제시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도 5% 정도 성장률 제시하면 이게 시장이 지금 기대치거든요. 그럼 중국이 부양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니까 좋은데, 만약에 4%대 성장률을 발표를 하게 되면 중국이 부양책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중국 투자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 제시할지, 요거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재정 적자율입니다. 재정 적자율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그 이제 지출을 하겠다는 거죠. 적자율이 늘어나면 그 정부에 가지고 있는 돈을 뭐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지출을 하겠다는 건데, 지출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거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난해 3%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3.8%로 재정 적자율을 올린 다음에 뭐를 했냐면 바로 국채 발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럼 얼마를 할까? 지금 시장은 3.5에서 3.8% 정도 지금 적자율을 발표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재정 적자율을 3% 정도만 발표를 해버리면 또 시장은 일부 또 실망하겠죠. 돈을 생각보다 또 많이 안 푸는구나. 그래서 재정 적자율을 또 얼마로 맞춰주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수의 지방정부도 자기네들끼리 먼저 양회를 또 하거든요. 먼저 했던 이제 지방정부들의 그 양회에서 내용들 보면 부동산 3대 계획을 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대도시의 판자촌 재개발, 대도시 공공 인프라 건설, 이 세 개인데, 이거를 중앙정부가 만약에 또 강조를 해주면 발을 맞춰서 부동산 부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국의 부양책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목표치가 실제로 중국 3월 5일 날 전인대에서 발표가 되는지 이걸 보시고, 여기에 미달한다면 중국 증시도 그렇지만 한국도 약간 좀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번 달 5일에 열리는, 4일부터 5일에 열리는 그 양회에서 어떤 부분들 나올지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네.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방한을 했죠. LG 경영진, 네. 또 삼성의 경영진 또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네. 올해 1월 그 샘 알트먼의 방한도 그렇고 AI 수장들이 이제 한국을 찾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도 엔비디아 반도체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자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파트너 중에 하나가 뭐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방안을 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메타도 지금 AI 하고 있잖아요. 자체 생성형 AI를 갖고 있죠. 라마라는 이제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왔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많은 편인데, 다만 LG는 반도체를 안 하기 때문에 LG 조조한 사장을 왜 만났을까, LG전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오자마자 처음 그러니까 만난 게 또 바로 LG전자로 가가지고. 근데 이제 메타가 하는 사업 중에 AI 말고 또 있는 게 VR 기기 하고 있잖아요. XR 기기. 근데 이제 조조한 사장과 면담을 해서 아마 이제 목요일 날 신문 기사로도 저는 확인해 봤는데, XR 헤드셋 있죠. 그러니까 메타가 만드는 이 헤드셋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메타가 이제 요청을 좀 한 것 같고, 근데 LG가전 입장에서는 이게 나쁠 게 없죠. 당연히 메타가 지금 상당히 또 XR 기기에서 한 축을 잘 담당하고 있고 거의 지금 애플의 유일한 대항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LG가 여기에 또 참여한다면 당연히 기술력을 또 과시할 수 있고, 또 아마 이제 메타가 지금 AI를 출시를 했죠. 근데 메타의 AI를 대신에 아마 조건으로 LG의 TV에 넣는 아마 조건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LG 그 TV에 8억대에 메타 AI 탑재한다는 기사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약간의 딜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LG는 메타의 소프트웨어를 받고, 그 다음 메타는 대신에 기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LG전자가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근데 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이런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우리는 하드웨어에 강하고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하죠. 그걸 좀 보여준 사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력들이 메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미국의 빅테크가 또 와서 한국의 주요 IT 회사랑 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는 인도에 투자한 자금을 한국 증시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십니까? 외국인 순매수만 꾸준히 저는 이어지면 2,700도 돌파할 걸로 좀 보고는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좀 버거워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투자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좋은데 기관들의 좀 매수가 약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샀을 때 증시가 안 오른 적은 없어요. 대부분 올랐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2,655를 넘으면 이제 그제서야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가 1월이 좀 많이 빠져서 2월에 올라와서 그렇지 연초 대비하면 아직도 오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데도 못 오른 경우도 드물지만, 어쨌든 과거 역사상 외국인들이 샀을 때 결과가 항상 좋았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2,700 돌파도 어느 시점에선 가능하다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단지 우리나라가 많이 빠져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신문 기사도 나왔지만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야누스 핸더슨이 인도 증시에서 투자금을 빼가지고, 이게 되게 좀 저도 생소했어요. 보통은 중국에서 돈 빼가지고 인도나 일본 가잖아요. 근데 그 돈이 한국으로 잘 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옮겼냐는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가치 상승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얘기는 뭐죠? 밸류 프로그램을 실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이 지금 변하는 이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인도 증시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금을 실제 외국인들이 인도에서 5조 원 가까이를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밸류 프로그램이 실망감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들을 정부가 계속 잘 이끌고 나간다면 계속해서 다른 외국인들도 팔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분명히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수급이 이어진다면 뭐 어느 시점에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민서님,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원자력 발전주가 좀 강했어요. 원전주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뭐 원전도 상당히 이제 모멘텀들이 좀 나오는 게 저기 동유럽 쪽에서 일단 이제 수주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또 정부도 원전에 대한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멘텀은 살아있는 업종인데, 그동안 부진했다가 모처럼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단 한 주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조선기자재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도 부진하고 조선기자재도 좀 부진했지만 그 안에서도 조선 이제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만드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박 수주도 여전히 좀 잘 되고 있고,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도 수요도 많기 때문에 특히 조선 기자재 쪽에서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 주가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한번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정말 뜨거웠던 게 뭐니뭐니 비트코인 뭐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죠. 가상화폐 관련주가 그래서 이번 주 괜찮았는데, 이 비트코인도 좀 반감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올해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뭐 다음 주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원전, 조선기자재, 가상화폐 이런 쪽은 한번 다음 주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안 그래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보고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혁신성장 밸류업이고요. 신한투자의 최승환, 이병화, 백지우, 허성규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신 자료고, 일단 투자자의 행동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고, 일본의 중소형주 시장이 그걸 보여주는 좋은 교과서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따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 정책을 좀 분석을 해주는데, 일본 정책이 이 중소형주 강세를 1년 이상 이끌었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좀 동반해서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고, 이 주주환원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먼저 하고, 2단계가 이제 기업가치 개선, 흔히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이고, 그 세 번째가 이제 투자자들의 행동으로 이제 변화시켜주는 거죠. 주주 행동주의. 이런 순서로 좀 가게 되는데, 일본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선순환이 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난 1년간의 경험이 어쨌든 우리한테 시사하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 일본은 프로그램 발표 후에 그 여기 중소형 토픽스 스몰 밸류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시총 낮고 PBR 그냥 낮은 기업들로 구성을 한 거예요, 지수를. 이게 28%로 작년 연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 PBR 주들이 실제 성과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일본의 시티즌 홀딩스, 미쓰비시 상사는 1배 미만이었거든요, 몇 년간.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PBR 1배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본은 효과를 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럼 이제 이걸 따라서 앞으로 시행을 할 텐데,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아마 밸류업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 뭐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그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ETF를 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갈 만한 기업들을 좀 미리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개 기업을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기업명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세아제강, 아세아제지, 삼영무역, 링네트, 영풍정밀, 백산, 한국알콜, 광주신세계, 삼목에스폼, 크레버스, KG이니시스,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정보통신, 코텍, 이렇게 이제 14개를 이제 이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나름대로 아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그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이 기업들이 무조건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상이니까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얘기는 내일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가 열애설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갑자기 열애설 터지면 주가 급락한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가뜩이나 지금 SM도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